마침내 미국의 끔찍한 경제 수탈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경제는 산소호흡기로 연명만 시켜라. 미국의 극비 프로젝트에는 한국 경제를 살려만 두고 반도체 기술은 다 뺏어오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폭로한 사람은 놀랍게도 한국을 증오하던 미국인 기자였죠. 미국을 사랑하기에 차마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목격한 진실에 CNN 시청자 2천만이 경악했습니다. 백악관은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유출된 녹취록 하나가 미국 전체를 뒤집어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 지금 공개됩니다. 드디어 이날이 왔습니다. 워싱턴 DC에서 대통령이 한국산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하던 순간 저는 뉴욕 이코노미 헤럴드 편집실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크리스, 축하해. 자네가 그토록 주장하던 게 현실이 됐네. 편집장 로버트 헌터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저는 감격에 겨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야 공정한 경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하이오의 노동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저는 즉시 노트북을 열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정의의 망치가 내려치다. 미국 제조업 부활의 서막.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죠. $999였던 한국산 TV가 이제 $1,300가 될 거라는 계산을 하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제 미국 기업들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영스타운의 폐공장들도 다시 문을 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기사를 마감하고 나서 저는 오랜만에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오하이오, 영스타운. 한때 미국 철강 산업의 심장이었지만 지금은 러스트벨트의 상징이 된 그곳으로요. 아버지의 묘지 앞에 섰을 때 저는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시작됐어요. 아버지를 실직시킨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게 됐어요. 바람이 불어와 묘지에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12살 때 제철소가 문을 닫던 날, 아버지는 집에 돌아와 아무 말 없이 지하실로 내려가셨죠. 그리고 다시는 예전의 아버지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아시아 놈들이 덤핑으로 우리 일자리를 뺏어갔어.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자주 하시던 말이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제품들을 보면 이를 갈곤 하셨죠. 묘지를 나와 옛 제철소 터를 지나가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크리스토퍼 루카스 기자님이신가요? 낮고 침착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축하, 기사 잘 봤습니다. 정의의 망치라. 멋진 제목이네요. 뭔가 조롱하는 듯한 어조에 기분이 나빴습니다. 누구신지 묻겠습니다만 저는 그저 진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크리스 기자님, 정말로 이번 관세 부과가 정의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하죠. 불공정 무역을 바로잡는 겁니다. 전화 너머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제품만 타겟이 됐을까요? 중국이나 일본 제품은 왜 제외됐죠?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었죠. 내일 오후 3시 브루클린 베이 파크 벤치에 봉투가 하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벤치요. 진실을 알고 싶다면 확인해 보세요. 잠깐, 당신은 대체...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꺼진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장난 전화일까? 하지만 그가 던진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하필 한국만? 영스타운을 떠나 뉴욕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의문이 커져만 갔습니다. 제철소 앞을 지날 때 본 현수막이 눈에 아른거렸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지만 정말 이것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길일까요? 다음 날, 저는 결국 브루클린으로 향했습니다. 기자의 본능이 저를 이끌었죠. 베이 파크의 세 번째 벤치. 정말로 갈색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첫 장을 펼친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프로젝트 레드 드래곤, 한국 전자산업 견제를 위한 로비 전략. 발신인은 미국 전자제품 제조협회, 수신인은 놀랍게도 백악관 경제보좌관이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진짜일까? 저는 서류를 넘기며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죠.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이미 우리를 압도했다. 정상적인 경쟁으로는 불가능하다. 정치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중국과 일본은 우리와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 한국만 고립시켜야 한다. 3개월간 $2,000만 로비 자금을 집행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1차 목표 달성. 다음 단계는 한국 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기술 탈취. 저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이 정의입니까? 이것이 공정한 경쟁입니까? 갑자기 누군가 옆에 앉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검은 선글라스를 쓴 중년 남성이었죠.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루카스 기자님?
어제 전화를 걸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저는 한때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양심을 속일 수는 없었죠. 그가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루카스 기자님, 당신 아버지가 일하던 제철소 아시죠? 그곳이 문을 닫은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외국 기업들의 덤핑 때문이라고. 아닙니다. 미국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포기하고 주주 이익만 추구했기 때문이죠. 한국은 그저 더 좋은 제품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증거를 더 원하신다면 한국에 직접 가보세요. 왜 그들이 이기고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그는 명함을 하나 건넸습니다. 글로벌 트레이드 컨설팅이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관여된 사람들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라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정의의 망치라고 썼던 제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정말 정의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기만이었을까요? 브루클린에서 만남을 가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하나하나 다시 읽어봤죠. 로비 자금의 흐름, 정치인들과의 미팅 기록, 그리고 한국 기업들을 겨냥한 치밀한 전략들, 모든 것이 너무나 체계적이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영스타운으로 다시 가야겠다고. 제가 믿어왔던 것들이 진실인지 확인해야 했어요. 아침 일찍 렌터카를 몰고 오하이오로 향했습니다. 8시간의 운전 끝에 도착한 영스타운은 여전히 을씨년스러웠죠. 한때 10만 명이 넘던 인구가 이제는 6만 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옛 리퍼블릭 스틸 제철소였습니다. 아버지가 25년간 일하셨던 곳이죠. 이제는 거대한 폐허가 되어 있었지만 입구에는 놀랍게도 재개발 예정지라는 팻말이 서 있었습니다. 크리스 루카스 맞지?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고등학교 동창 토니 발렌티노였어요. 아버지와 함께 제철소에서 일했던 토니의 아버지도 실직 후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죠. 토니, 오랜만이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재개발 현장 감독으로 일하고 있어. 드디어 이곳이 다시 살아날 것 같아. 토니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누가 재개발하는데? 피닉스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이야. 뉴욕의 큰 투자회사래. 여기를 물류센터로 만든다고 하더라고. 물류센터, 제조업이 아니라 물류업이라니? 일자리는 얼마나 생기는데? 200개 정도? 임시직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잖아. 한때 5천 명이 일하던 곳에 겨우 200개의 임시직이라니?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토니, 혹시 이상한 점 없었어? 재개발 과정에서 말이야. 토니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좀 이상한 게 있긴 해. 따라와봐. 그는 저를 공사 현장 임시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서류 더미 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죠. 이걸 봐. 피닉스 인베스트먼트의 실소유주 구조야. 복잡한 지분 구조도였습니다. 여러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올라가다 보니 최종적으로는 아시아 태평양 홀딩스라는 곳에 도달했어요. 이게 뭐가 이상한데? 아시아 태평양 홀딩스의 최대 주주가 누군지 알아? 바로 우리가 그토록 미워하던 한국 기업이야. 충격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투자회사를 통해 영스타운의 폐공장을 사들이고 있다니?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들이 제시한 조건이 너무 좋다는 거야. 다른 미국 기업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던 땅을 비싼 값에 샀어.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왜 한국 기업이 러스트벨트의 폐공장을 사는 걸까? 토니가 담배를 꺼내 물며 말했습니다. 근데 크리스, 너 샘 바르가스 소식 들었어? 샘 바르가스. 고등학교 때 같이 풋볼을 했던 친구였죠. 아니, 무슨 일인데? 지난주에 자살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왜? 마지막 남은 공장에서도 해고당했거든. 아내는 떠났고 집은 압류당했고 유서를 남겼는데 토니가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샘이 죽기 전에 나한테 이걸 맡겼어. 너한테 전해달라고. 떨리는 손으로 유서를 펼쳤습니다. 크리스, 너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난 이미 없겠지. 미안해, 친구. 하지만 더는 견딜 수가 없었어. 우리 아버지들이 싸웠던 적이 누구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한국이 아니었어. 진짜 적은 우리 안에 있었어. 탐욕스러운 우리 기업들, 부패한 정치인들, 그리고 노동자를 버린 시스템. 첨부한 자료를 봐. 내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공장 이사회 녹취록이야.
진실을 알려줘. 친구야. 녹취록 파일이 유서와 함께 있었습니다. 토니의 사무실 컴퓨터로 파일을 열었죠. 이번 분기도 적자입니다. 하지만 CEO 보너스는 예정대로 2천만 달러 지급하겠습니다. 노동자들 정리해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500명 추가 감원하면 주가가 10%는 오를 겁니다. 한국 제품 때문이라고 언론에 흘리세요. 책임을 외부로 돌려야죠. 녹취를 듣는 내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노동자를 버릴 계획이었던 거예요. 한국은 그저 핑계였을 뿐. 토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샘이 옳았어.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었어. 저녁 무렵 저는 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묘지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죠.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샘, 미안해. 내가 더 일찍 진실을 알았더라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샘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루카스 기자님, 경고 하나 하죠.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브루클린에서 만난 남자와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세요. 샘 바르가스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무슨 소리야? 샘은 자살했어. 정말 그럴까요? 진실을 파헤치려던 사람들은 모두 자살했죠. 우연일까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당신들이 샘을... 증거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하지만 루카스 기자님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둠이 내린 묘지에는 저 혼자뿐이었죠. 하지만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로 돌아가려는데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브루클린의 정보원이었습니다. 루카스 기자님, 무사하신가요? 방금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상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군요. 더 늦기 전에 워싱턴으로 가세요. 거기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하는데요? 상원정보위원회 보좌관입니다. 그가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루카스 기자님, 진실을 위해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샘처럼 진실을 묻고 가시겠습니까? 샘의 묘비가 달빛에 빛났습니다. 저는 결심했죠. 알겠습니다. 워싱턴으로 가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제가 연락처를 보내드리죠. 그리고 조심하세요. 그들이 당신을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영스타운을 떠나는 길, 백미러로 옛 제철소를 바라봤습니다. 거대한 폐허 위로 달이 떠 있었죠. 아버지, 샘, 그리고 수많은 러스트벨트의 희생자들, 그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제 목숨을 위협하더라도 말이죠. 영스타운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편집장에게 워싱턴 출장을 신청했습니다. 워싱턴. 갑자기 왜? 로버트 헌터 편집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관세 정책 관련해서 추가 취재가 필요합니다. 정부 내부 반응도 확인하고 싶고요. 괜찮은 생각이긴 한데 예산이... 자비로 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꼭 확인해야 할 일입니다. 편집장이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크리스,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너답지 않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었죠. 그저 진실을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좋아. 허락하지. 하지만 특종을 가져와야 할 거야. 편집실을 나오는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정치부 선배 기자 마르코 로드리게스였죠. 크리스,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는 저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갔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너가 뭔가 캐고 다닌다고? 무슨 소문인데요? 프로젝트 레드 드래곤 들어본 적 있나? 심장이 쿵 떨어졌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처음 듣는데요. 마르코가 담배를 꺼내 물며 말했습니다. 사흘 전 국무부 내 인포먼트가 연락했어. 누군가 그 프로젝트 자료를 유출했다고. 그리고 그 자료를 받은 기자가 너라고. 그럴 리가요. 전 그런 거 모릅니다. 그래? 그럼 이건 뭐지? 마르코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브루클린 베이 파크에서 제가 봉투를 받는 모습이었죠. 누가 날 감시한 겁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크리스, 넌 지금 매우 위험한 게임에 뛰어든 거야. 마르코가 맨해튼의 야경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10년 전 한 동료가 비슷한 걸 파헤쳤어. 군산복 합체의 비리였지. 일주일 뒤 그는 교통사고로 죽었어. 경찰은 음주운전이라고 했지만 그 친구는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았거든. 선배가 왜 이런 얘기를? 널 걱정해서야.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 마르코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뒷면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워싱턴의 레리 웨스트브룩이야. 창원정보위원회 보좌관이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를 만나봐. 다음날 새벽, 저는 워싱턴행 기차를 탔습니다. 유니언역에 도착해 레리에게 전화를 걸었죠. 마르코의 소개로 전화드렸습니다. 링컨 기념관 앞으로 오세요. 30분 후에 링컨 기념관 계단에 앉아 있는데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루카스 기자님? 레리 웨스트브룩?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 옆에 앉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프로젝트 레드 드래곤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을 견제하는 건 첫 단계일 뿐이에요. 진짜 목적은 아시아 전체 시장을 재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레리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과 월가의 검은 커넥션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있죠. 하지만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가 USB를 건넸습니다. 여기 모든 게 들어있어요. 로비 자금 흐름, 정치인 매수 리스트, 그리고 갑자기 레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검은 SUV 한 대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젠장, 벌써 눈치챘군. 루카스, 뛰어요. 우리는 계단을 뛰어내려 리플렉팅 풀 쪽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죠. 이쪽으로. 레리가 스미소니언 박물관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관광객들 사이로 숨어들었죠. 화장실로 가요. 창문이 있습니다. 화장실 창문을 통해 빠져나온 우리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루카스, 이 USB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면 이 사람을 찾아가세요. 레리가 쪽지를 건넸습니다. 박종원, 전 삼성전자 엔지니어라고 적혀 있었죠. 그가 핵심 증인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한국 기술을 훔치려 했던 증거를 갖고 있어요. 왜 저를 돕는 겁니까? 제 아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었어요. 불량 군수품 때문에요. 그 군수업체는 로비로 모든 걸 덮었죠. 더는 이런 시스템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했습니다. 가세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그들은 무슨 짓이든 합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밤, 아파트 문을 열자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정리해둔 책상이 어질러져 있었죠. 조심스럽게 들어가는데 거실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루카스 기자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꿰뚫어봤죠. 누구십니까? 어떻게 들어온 거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가진 것을 내놓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남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레리 웨스트브룩에게 받은 USB 말입니다. 전 그런 거. 루카스 기자님, 현명하게 행동하세요. 당신 어머니가 플로리다 세인트 피터스버그에 혼자 사시죠?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슈퍼마켓에 가시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히 우리 어머니를 선택하세요. USB를 내놓고 이 일에서 손을 떼든지 아니면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크리스. 나야, 마르코. 마르코의 목소리였습니다. 남자가 일어서며 말했죠. 운이 좋으시군요. 하지만 다음엔 혼자일 겁니다. 그는 마르코와 스쳐 지나가며 사라졌습니다. 크리스, 괜찮아? 누구였어?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요. 저는 USB를 꺼내봤습니다. 이 작은 메모리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마르코, 혹시 이걸 맡아줄 수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돌아올 때까지. 한국? 정말 가는 거야? 네. 거기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이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알겠어. 조심해, 크리스. 그날 밤, 저는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노트북, 카메라, 그리고 녹음기, 진실을 기록할 도구들이었죠. 새벽 4시, JFK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며칠 동안 친구 집에 가 있어. 부탁이야.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USB의 내용을 일부 확인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미국 정부 최고위층까지 연루된 거대한 음모. 한국은 시작일 뿐이었죠. 그들의 최종 목표는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천행 탑승을 시작합니다.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게이트로 향했죠. 뒤돌아보니 공항 로비에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도 저를 보고 있었죠.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분이었습니다. 편집장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으로 출장 갑니다. 특종 기대하셔도 됩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죠.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습니다. 우선 공항 자체가 충격이었죠. JFK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은 깔끔하고 효율적인 디자인. 입국 심사도 10분 만에 끝났어요. 비즈니스입니까? 관광입니까? 입국 심사관이 유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저널리스트입니다. 취재차 왔어요. 좋은 기사 쓰시길 바랍니다. 미소와 함께 여권을 돌려받았습니다. 미국 공항의 무뚝뚝한 심사관들과는 완전히 달랐죠? 수화물을 찾고 나오는데 한국어와 영어로 미스터 크리스토퍼 루카스라고 쓰인 팻말을 든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루카스 기자님이신가요? 박종원 엔지니어님이 보내셨습니다. 레리가 말한 그 사람이었죠. 이렇게 빨리 연락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전 강태준이라고 합니다. 박 엔지니어님 조수예요. 모시러 왔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습한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불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생동감이 느껴졌죠. 첫 한국 방문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첫인상이길 바라요. 한국에 대한 편견이 많으시겠지만 강태준의 말에 뜨끔했습니다. 차는 현대 제네시스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보지 못한 모델이었죠. 실내는 벤츠나 BMW 못지않게 고급스러웠습니다. 이 차도 한국산인가요? 물론이죠. 이제 한국 차가 독일 차보다 더 인기 있어요. 품질은 비슷한데 가격은 더 합리적이거든요. 고속도로로 들어서자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개의 초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죠. 저게 서울인가요? 네, 강남 지역이에요. 한국의 맨해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맨해튼과는 달랐습니다. 더 현대적이고, 더 깨끗하고, 더 체계적으로 보였죠.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쉬려는데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박 엔지니어님이 저녁에 뵙자고 하십니다. 그 전에 서울을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역에서 나오자 엄청난 인파가 쏟아져 나왔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많은 사람들이 전혀 부딪히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질서가 잡혀있죠? 그냥 익숙해서요.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죠.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자 수백 명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요. 스타벅스에 들어갔는데 또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있었어요. 현금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미국보다 훨씬 디지털화되어 있네요. 이건 기본이에요. 진짜는 이제부터입니다. 강태준이 데려간 곳은 삼성 디지털 프라자였습니다. 한국의 전자제품 매장이었죠. 들어서자마자 할 말을 잃었습니다. TV 섹션에 있는 제품들은 제가 미국에서 본 것보다 이 세대는 앞선 것 같았어요. 화질, 디자인, 기능 모든 면에서요. 이게 $999짜리 TV입니다. 강태준이 가리킨 제품을 봤습니다. 미국에서 $2,500에 파는 것보다 훨씬 좋아 보였죠. 어떻게 이런 품질을 이 가격에? 대량 생산과 효율적인 공급망 덕분이죠. 그리고 한국 소비자들이 까다로워서 계속 혁신해야 해요. 한 코너에서는 할머니 한 분이 스마트폰을 고르고 계셨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었죠. 할머님, 이 기능을 쓰시면 손자분과 영상통화하기 쉬우세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능숙하게 폰을 조작하셨습니다. 미국의 노인들과는 완전히 달랐죠. 매장을 나와 거리를 걷는데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청결도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었어요. 담배꽁초 하나 없는 거리, 새치기 없는 줄서기 문화,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들. 한국이 이 정도일 줄은. 루카스 기자님, 실례지만 미국 언론은 한국을 어떻게 묘사하나요? 강태준의 질문에 부끄러워졌습니다.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북한 문제나 K-팝 정도? 그게 문제예요. 한국의 진짜 경쟁력을 모르니까 엉뚱한 방법으로 견제하려는 거죠. 저녁 시간, 우리는 종로의 한 전통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박종원 엔지니어가 기다리고 있었죠.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루카스 기자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레리가 많은 얘기를 했더군요. 저도 반갑습니다. 그런데 왜 절 도와주시는 겁니까? 박종원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15년 전, 저는 삼성의 핵심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때 미국의 한 대기업이 우리 기술을 훔치려 했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산업 스파이를 심었어요. 그리고 특허 소송을 걸어 우리를 압박했죠. 결국 합의금 명목으로 기술을 넘겨야 했습니다. 그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그때의 모든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 레드 드래곤의 진짜 목적도요. 진짜 목적이 뭡니까? 한국 기업을 약화시킨 후 헐값에 인수하는 겁니다. 기술과 시장을 통째로 삼키려는 거죠.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한 보호무역이 아니라 계획된 약탈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한국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서 정치적 압박을 하는 거죠. 안보를 빌미로요. 박종원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루카스 기자님, 한국은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입니다. 6.25 전쟁 후 모든 걸 잃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기술과 교육에 투자했고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한국이죠. 그런데 미국은 정정당당한 경쟁 대신 음모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진실을 밝히려는 겁니까? 네. 공정한 경쟁을 원할 뿐입니다. 그것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니까요. 찻집을 나오며 박종원이 말했습니다. 내일 공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를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적이 아니라 오히려 배워야 할 대상처럼 보였죠. 과연 누가 진짜 적일까요? 다음날 새벽 6시,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시차 적응이 안 됐지만 오히려 좋았죠. 서울의 출근 시간을 볼 수 있으니까요. 7시에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 많은 인파가 마치 군대처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하철 플랫폼에서 기다리는데 전광판에 2분 30초 후 도착이라고 떴습니다. 정확히 그 시간에 열차가 들어왔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옆에 선 강태준에게 물었습니다. 시스템이죠.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조정하거든요. 지하철 안은 만원이었지만 조용했습니다. 모두 이어폰을 끼고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었죠. 밀치거나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은 없었어요. 테헤란로에서 내려 구글 코리아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강태준이 마련해준 인터뷰였죠. 구글 코리아의 한국인 엔지니어 정윤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MIT를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에서 10년간 일했다고 했어요. 왜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까? 삶의 질 때문이에요. 실리콘밸리는 연봉은 높지만 교육, 의료, 치안 모든 면에서 한국이 낫거든요. 하지만 기회는 미국이 더 많지 않나요? 정윤호가 웃었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보세요. 정부 지원도 풍부하고 우수한 인재도 많아요. 무엇보다 실행 속도가 빨라요. 그가 노트북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이걸 보세요. 제가 참여하는 프로젝트인데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시티 시스템이에요. 송도에서 실제로 구현되고 있죠. 화면에는 도시 전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보였습니다. 교통, 에너지, 치안, 환경 모든 것이 통합 관리되고 있었죠. 미국은 아직도 이런 걸 논의만 하고 있어요. 규제와 기득권 때문에 실행이 안 되죠. 하지만 한국은 바로 실행합니다. 점심시간, 우리는 강남의 한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를 방문했습니다. 20대 후반의 CEO 김하늘을 만났죠. 그녀의 회사는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테슬라에서 인수 제안이 왔어요. 50억 달러였죠? 거절하셨다고요? 네. 우리 기술로 한국 기업을 만들고 싶어요. 돈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녀의 사무실에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평균 나이는 30세 미만이었죠. 미국은 한국을 두려워해야 해요. 기술력 때문이 아니라 이런 젊은이들의 열정 때문에요. 김하늘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오후에는 삼성전자 서초 사옥을 방문했습니다. 박종원의 주선으로 연구소 투어가 가능했죠. 보안 서약서를 쓰고 들어간 연구소는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수천 명의 연구원들이 미래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개발 중인 기술들은 5년 후 시장에 나올 겁니다. 안내를 맡은 수석연구원 이강석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우리를 견제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기술 격차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한 실험실에서는 투명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유리처럼 투명한데 화면이 나타나는 기술이었죠. 이건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봤던 건데 2년 내 상용화 예정입니다. 이미 양산 준비 중이에요. 이강석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관세로 막아도 소용없어요. 유럽과 아시아 시장이 있으니까요. 오히려 미국 소비자만 손해죠. 저녁 시간, 강태준이 데려간 곳은 을지로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화려한 것만 보여드렸는데 진짜 한국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식당 주인 할아버지는 70대였지만 정정하셨습니다. 이 식당이 40년 됐어요. 아들은 대기업 다니는데
전 이 일이 좋아서 계속하죠. 손님들 대부분이 단골이었습니다. 직장인, 학생, 노인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있었죠. 한국의 힘은 이런 데서 나와요. 강태준이 김치찌개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고 세대가 소통하고 빠른 변화 속에서도 정을 잃지 않죠. 옆 테이블에서는 대학생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진지한 표정들이 인상적이었죠. 저 친구들이 미래의 삼성, LG를 만들 거예요. 식당 주인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손님 중에 유명해진 사람이 많아요. 다들 여기서 꿈을 키웠죠. 밤 9시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평일 밤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언제 쉬나요? 쉬면서도 뭔가 하죠. 운동하거나 공부하거나 멈추면 뒤처진다고 생각해요. 한강 다리 위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장관이었습니다. 불빛들이 강물에 반사되어 황금빛으로 빛났죠. 10년 전엔 이것도 없었어요.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계속 변해요. 매일 더 나아지려고 하죠. 그게 우리의 DNA예요. 호텔로 돌아오며 택시 기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60대의 김 기사는 영어를 꽤 잘했죠. 손님, 한국 어때요? 솔직히 충격입니다. 미국보다 앞선 것 같아요. 김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도 미국에서 많이 배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방식을 만들었죠.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전히 강대국이죠. 하지만 겸손해져야 할 것 같아요. 세상이 변했거든요. 호텔방에서 오늘 하루를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제품을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명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전통을 지키고,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를 중시하고,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이런 나라를 적으로 만들려는 미국의 정책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았습니다. 내일 평택의 반도체 공장 방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경쟁력의 심장부를 보게 될 거예요. 새벽 5시, 박종원 엔지니어가 호텔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일찍 죄송합니다. 교대 시간에 맞춰야 더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평택으로 가는 길.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5년 전 인텔이 우리 엔지니어 20명을 스카우트했어요. 3배 연봉을 제시했죠. 하지만 2년 후 기술만 빼내고 모두 해고했습니다. 그게 합법인가요? 계약서에 교묘한 조항이 있었죠. 그때 배웠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진짜 얼굴을요. 평택 산업단지에 도착했을 때 그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수십 개의 거대한 건물들이 지평선까지 이어져 있었죠. 이곳에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40%가 생산됩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데만 30분이 걸렸습니다. 신원 확인, 보안 서약, 전자기기 제출까지. 산업 스파이 때문에 보안이 삼엄해요. 특히 최근엔 미국 쪽에서 시도가 많았죠. 클린룸 입구에서 방진복을 입었습니다. 우주복처럼 온몸을 감싸는 옷이었죠. 먼지 한 톨도 허용 안 됩니다. 반도체는 머리카락 만분의 1 크기로 만들거든요. 에어샤워를 거쳐 들어간 클린룸은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새하얀 공간에서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죠. 기계들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생산관리실에서 만난 조연아 수석은 30대 여성이었습니다. MIT 박사 졸업 후 바로 여기 왔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녀가 보여준 모니터에는 실시간 생산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불량률 0.0001%, 100만 개 중 1개도 안 되는 수준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한국인의 완벽주의죠. 좋은 게 아니라 완벽해야 한다는 정신. 그녀가 생산 라인을 가리켰습니다. 저 기계 한 대가 10억 달러예요. 네덜란드 ASML사 제품이죠. 전 세계에 100대도 안 됩니다. 그중 절반이 한국에 있어요. 왜 한국에 그렇게 많이? 기술력과 자금력, 그리고 실행력이 있으니까요. 미국은 돈은 있지만 실행이 느려요. 중국은 의지는 있지만 기술이 부족하죠.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CEO부터 신입사원까지 같은 공간에서 식사하고 있었죠. 위계 질서가 엄격하다고 들었는데 박종원이 웃었습니다. 일할 때는 엄격하지만 인간적으로는 평등해요. 그게 한국식 경영이죠. 옆 테이블의 젊은 엔지니어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는 새벽 2시까지 일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불만 없어요. 세계 최고를 만든다는 자부심이 있으니까. 한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칩도 우리가 만들어요. 미국이 우리를 견제해도 결국 우리 제품을 써야 해요. 오후에는 연구동을 방문했습니다. 차세대 3나노 공정을 개발하는 곳이었죠. 책임자인
김준성 박사는 스탠포드 출신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교수 제의를 받았지만 거절했어요. 여기가 더 도전적이거든요. 그가 보여준 현미경 화면에는 원자 수준의 구조가 보였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컴퓨터 성능이 100배 빨라져요. 미국이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거죠. 기술 유출 위험은 없나요? 있죠. 작년에 중국 스파이를 잡았어요. 미국 회사를 통해 접근했더군요.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미국이 우리를 견제하면서도 우리 기술을 훔치려 해요. 공장 투어를 마치고 나오는 길, 박종원이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려줬습니다. 사실 이 공장 옆에 미국 공장이 하나 있었어요. 5년 전 문을 닫았죠. 폐쇄된 공장 건물이 보였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을씨년스러운 모습이었죠. 왜 문을 닫았나요? 경쟁력을 잃었어요. 같은 제품을 만드는데 비용은 2배, 품질은 절반이었죠. 그가 폐공장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 경영진은 주주 이익만 생각했어요. 연구개발 투자를 줄이고 단기 실적만 추구했죠. 결과는 보시다시피입니다. 그럼 그 공장 노동자들은? 일부는 우리가 고용했어요. 기술은 있지만 시스템이 문제였던 거죠. 평택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 박종원이 미국인 엔지니어 한 명을 소개해줬습니다. 브래드 앤더슨, 텍사스 출신으로 3년째 삼성에서 일하고 있었죠. 왜 한국 회사를 선택했나요? 간단해요. 여기가 미래니까요. 미국은 과거에 갇혀 있어요. 브래드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10년 일했어요. 혁신 제안을 할 때마다 예산이 없다. 리스크가 크다는 답만 들었죠. 한국은 다른가요? 완전히 달라요. 좋은 아이디어면 바로 실행해요.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게 해주고요. 그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미국이 한국을 견제하는 동안 미국 엔지니어들은 한국으로 오고 있어요. 저녁, 박종원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아파트였지만 미국의 단독주택보다 넓고 현대적이었죠. 그의 아내가 한식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불고기, 잡채, 김치찌개까지. 미국 음식이 그립지 않으세요? 박종원의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울엔 다 있어요. 미국 음식, 유럽 음식, 아시아 음식, 선택의 폭이 훨씬 넓죠. 식사 후 박종원이 서재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벽면 가득 기술 서적들이 꽂혀 있었죠. 이 책들 절반이 한국 저자예요. 이제 우리가 기술을 가르치는 시대가 됐죠. 그가 한 권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공정의 미래라는 제목이었죠. 제가 쓴 책이에요. MIT 교재로 쓰이고 있죠. 자부심 가득한 그의 표정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루카스 기자님, 이제 이해하셨나요? 왜 미국이 정당한 경쟁 대신 음모를 선택했는지?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내일은 다른 면을 보여드릴게요. 기술만이 아닌 한국의 진짜 힘을요. 창밖으로 평택산업단지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빛들. 미국의 러스트벨트를 떠올렸습니다. 어둠에 잠긴 폐공장들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진짜 적은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적은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 안주한 우리 자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종원이 저를 을지로로 데려갔습니다. 첨단 기술만 봤으니 이제 뿌리를 보여드릴게요. 을지로는 서울 한복판인데도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작은 공장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죠. 여기가 한국 제조업의 시작점이에요. 아직도 수천 개의 작은 공장이 운영되고 있죠. 좁은 골목을 따라 들어가니 낡은 철문 하나가 보였습니다. 정성 정밀이라는 간판이 녹서 있었죠. 82 새 유상진 장인이 운영하는 곳이에요. 나사 하나로 50년째 일하고 계시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공간에 오래된 선반 기계들이 놓여 있었죠. 백발의 노인이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나사를 깎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와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죠. 10분쯤 지나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엔지니어, 왔구나. 이분이 미국 기자라고 했지? 유상진 장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82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또렷했죠. 한국 기술을 무시하는 미국 사람한테 보여줄 게 있나? 박종원이 중재했습니다. 이분은 진실을 알리려고 왔어요. 도와주세요. 어르신. 류 장인이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작업대로 돌아갔습니다. 이리 와서 봐요. 그가 보여준 건 손톱만한 나사였습니다. 이게 뭐 대단해 보이나? 그냥 작은 나사 같은데요. 류 장인이 픽 웃었습니다. 이 나사 하나가 없으면 5천만 달러짜리 반도체 장비가 멈춰요. 그가 현미경을 가리켰습니다. 봐요. 나선 하나하나가 완벽해야 해.
0.001mm만 틀려도 못 써요. 현미경으로 본 나사는 예술작품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밀했죠. 일본도 독일도 이 정밀도는 못 만들어요. 오직 여기서만 가능하지.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류 장인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50년 경험이지. 그리고 그가 거친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손끝으로 0.001mm 차이를 느껴요. 기계보다 정확하지. 작업실 한쪽 벽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류 장인과 공장 사진들. 1970년대엔 미국한테 배웠어요. 기계도 미국 거 썼고 그가 옛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죠. 미국 방식만 따라해선 절대 못 이긴다고. 그래서 우리 방식을 만들었어요. 더 정밀하고 더 끈질기게. 그가 작업대로 돌아가 나사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회사가 주문하면 납기를 한 달 줘요. 일본은 2주, 독일은 3주, 한국은요? 사흘이면 충분해요. 밤새서라도 만들어내죠. 그의 손놀림은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기계와 하나가 된 듯한 움직임. 작년에 애플에서 왔어요. 이 나사를 대량 생산하자고 10억 달러를 제시했죠. 거절하셨다고요? 당연하지. 대량 생산하면 품질이 떨어져요. 내 이름 걸고 불량품은 못 만들어. 박종원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류 장인의 나사는 세계 10대 반도체 회사가 모두 사용해요. 대체품이 없거든요. 작업실 구석에 젊은 청년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자예요. 서울대 기계공학과 나왔는데 여기서 배우겠다고 하더라고. 손자 류진우가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기술을 데이터화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으로 재현하려고요. 가능한가요? 아직 60% 정도? 할아버지 손끝 감각은 기계로 측정이 안 돼요. 류 장인이 손자를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기술은 전수되어야 해요. 하지만 정신도 함께 전해야 하지. 점심시간, 류 장인이 근처 작은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50년째 단골이에요. 여기 주인도 장인이지. 순대국밥을 시켰는데 한 숟가락 먹자마자 감탄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냥 순대국밥이 아니네요. 식당 주인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40년 노하우예요. 매일 새벽 4시에 육수 끓이기 시작해요. 류 장인이 국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뭘 하든 최선을 다해요. 나사를 만들든 국밥을 끓이든. 그게 한국의 경쟁력인가요? 그렇죠. 미국은 이걸 이해 못해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식사 후 다시 작업실로 돌아왔습니다. 류 장인이 금고를 열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여줄게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나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1975년 내가 처음 만든 완벽한 나사예요. 이때부터 미국을 넘어서기 시작했지. 그가 나사를 햇빛에 비췄습니다. 당시 미국 회사가 이 나사를 보고 말했어요. 동양인이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냐고. 뭐라고 답하셨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대신 더 좋은 걸 만들어서 보여줬지. 그의 눈빛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오후에는 주변 다른 공장들도 둘러봤습니다. 금형 공장, 프레스 공장, 도금 공장. 모두 작지만 각자 분야에서 최고였죠. 이 골목 공장들이 삼성, LG, 현대를 뒷받침해요. 박종원이 설명했습니다. 대기업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진짜 힘은 이런 작은 공장들이죠. 한 도금 공장에서 만난 50대 사장님이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미국 회사들이 가끔 와요. 우리 기술을 사가려고. 하지만 기술만 사서 뭐해요? 이 정신을 못 사면 소용없는데. 해질 무렵 류 장인의 작업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사를 깎고 있었죠. 하루에 몇 개나 만드세요? 완벽한 건 10개 정도? 하나하나가 작품이니까. 그럼 수익이, 돈이 목적이면 진작 그만뒀어요. 난 세계 최고를 만드는 게 목적이지. 작별 인사를 하려는데 류 장인이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기념품이에요. 봉투 안에는 그가 만든 나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미국 엔지니어들한테 보여줘요. 한국이 왜 무서운지 알 거예요. 을지로를 떠나며 뒤돌아봤습니다. 낡은 골목, 오래된 공장들. 하지만 그 속에는 불꽃 같은 장인 정신이 살아 있었죠. 박종원이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한국을 관세로 막을 수 없는 이유를? 네. 충분히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무기는 첨단 기술이 아니었어요. 포기를 모르는 장인 정신. 그것이 진짜 힘이었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로비에서부터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검은 정장의 동양인 남자 둘이 제 뒤에 섰습니다. 그들은 서로 영어로 대화했지만 억양이 이상했죠. 방에 들어와 커튼을 젖히니
길 건너편에 검은 세단이 한 대 서 있었습니다. 1시간 전에도 거기 있었던 차였죠. 불안한 마음에 박종원에게 전화했습니다. 누군가 절 감시하는 것 같아요. 어디 계세요? 호텔입니다. 지금 바로 나오세요. 로비 말고 직원 출입구로. 5분 후에 제가 데리러 갈게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노트북, USB, 그리고 류창인이 준 나사까지. 직원 출입구로 나가니 박종원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타세요. 차가 출발하자마자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 세단이 호텔에서 나오고 있었죠.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은데요. 걱정 마세요. 떼어낼 수 있어요. 박종원이 갑자기 핸들을 꺾었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큰 길로 나왔죠. 몇 번의 급회전 후 추적자들을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정보기관인가요? 아니요. 그들은 이렇게 서투르지 않아요. 아마 미국 쪽이거나 아니면 미국이 고용한 사람들이겠죠. 그가 저를 이태원의 작은 게스트하우스로 데려갔습니다. 여기는 제 친구가 운영해요. 안전할 거예요. 방에 짐을 풀며 박종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루카스 기자님,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뭔가 중요한 걸 캐냈나 봅니다. USB 때문일까요? 그것도 있겠지만 아마 당신이 진실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일 거예요. 그가 창밖을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해요. 프로젝트 레드 드래곤의 핵심 증인이죠. 누구인가요? 전 CIA 요원이에요. 한국 주재 시절 이 프로젝트를 담당했다가 양심 선언을 한 사람이죠. 다음 날 새벽 우리는 북한산 입구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50대 백인 남성, 날카로운 눈빛의 군인 같은 자세.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로버트 맥케인입니다. 루카스 기자, 당신이 매우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아니, 모르실 거예요. 이 프로젝트에 연루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국방장관, 상무장관, 그리고 대통령 경제보좌관까지. 서류를 보니 숨이 막혔습니다. 미국 권력 최고층이 모두 연루되어 있었죠. 왜 이런 자료를 주시는 겁니까? 속죄예요. 전 10년간 더러운 일을 했어요.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그가 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을 무너뜨리려는 건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목적은 아시아 전체를 미국 경제의 식민지로 만드는 거죠. 그게 가능한가요? 경제적 압박, 정치적 공작, 그리고 필요하면 물리적 제거까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실제로 한국 과학자 3명이 의문사했어요. 모두 사고사로 처리됐지만 맥케인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들이에요. 모두 핵심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박종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도윤 박사, 제 동료였어요. 그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개발했죠. 미국 기업이 탐내던 기술이었고, 맥케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루카스 기자, 당신도 타겟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이 내용을 기사로 쓴다면 그래도 써야 합니다. 진실을 알려야죠. 용감하시군요. 그럼 이것도 가져가세요. 그가 또 다른 USB를 건넸습니다. 녹취록이에요. 백악관 회의실에서 녹음한 거죠. 어떻게? 제가 녹음했어요. 보험용으로. 산을 내려오며 맥케인이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48시간이 중요해요. 그들이 당신을 막으려 할 거예요. 조심하세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온 저는 즉시 녹취록을 들어봤습니다. 한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켜야 합니다. 관세는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은 기술 제재. 그 다음은 필요하면 북한 카드도 써야죠.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녁, 강태준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루카스 기자님, 미국 대사관에서 당신을 찾고 있어요. 왜요? 모르겠지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뉴욕의 마르코였죠. 크리스, 큰일이야. FBI가 너를 찾고 있어. 무슨 일인데요? 산업 스파이 혐의래. 당장 연락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르코,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해. 제가 보낼 파일들을 받아서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런 말 하지 마. 만약에요. 그럼 모든 자료를 언론에 공개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었어요. 진실을 세상에 알리느냐? 아니면 그들에게 맡기느냐? 하지만 저는 선택했습니다. 기사를 쓰기로요.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루카스 기자님? 전 미국 대사관의 제이콥 윌슨입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함정일 수도 있었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북촌 한옥마을에 아는 곳이 있습니다.
조용히 대화하기 좋죠. 박종원과 상의한 끝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단, 녹음기를 숨기고 가기로 했죠. 북촌의 전통 한옥 레스토랑은 놀랍도록 아름다웠습니다. 달빛이 한옥 지붕을 비추고 있었죠. 제이콥 윌슨은 40대 중반의 엘리트 외교관이었습니다. 하버드 출신 특유의 오만함이 묻어났죠. 루카스 기자, 한국 음식은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며칠째 먹고 있죠. 그럼 제대로 된 한정식을 경험해 보시죠. 코스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구이, 찜, 탕 수십 가지 요리가 이어졌죠. 인상적이네요. 한국 문화예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글쎄요. 윌슨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당신이 쓰려는 기사 그만두는 게 좋겠습니다. 왜죠?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으니까요. 누구의 안보를 말하는 겁니까? 미국? 아니면 부패한 정치인들? 윌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루카스, 당신은 큰 그림을 못 보고 있어요. 한국이 너무 강해지면 동북아 균형이 깨집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견제하는 겁니까? 불법. 그건 당신 관점이고요. 우리는 국익을 지키는 겁니다. 갈비찜을 먹으며 윌슨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얘기를 들었어요. 영스타운 제철소에서 일하셨다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 아버지가 왜 실직했는지 아세요? 한국과 중국의 덤핑 때문이었죠? 그건 아니 맞아요. 그런데 왜 그들 편을 드는 거죠? 순간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진실 때문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혁신을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윌슨이 비웃었습니다. 진실? 진실은 힘 있는 자가 정하는 거예요.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프로젝트 레드 드래곤을 주도한 인물. 글로벌 전략 컨설팅의 대표 마크 톰슨이었죠. 루카스 기자, 드디어 만나는군요. 톰슨은 50대에 냉혹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월가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었죠. 당신이 이 모든 걸 기획했군요. 기획이라 전 그저 미국의 미래를 설계했을 뿐입니다. 그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루카스, 제안 하나 하죠. 우리 쪽으로 오세요. 연봉 50만 달러, 뉴욕 펜트하우스, 그리고 퓰리처상까지 보장하죠. 뇌물인가요? 아니, 현명한 선택의 대가죠. 톰슨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영웅이 되는 거예요. 미국 제조업을 구한 기자로. 거짓 영웅이겠죠? 거짓? 역사는 승자가 쓰는 겁니다. 전통주가 나왔습니다. 백세주라는 한국 술이었죠. 톰슨이 잔을 들었습니다. 한국 술로 한국의 장례를 치르는 것도 낭만적이지 않나요? 한국은 죽지 않을 겁니다. 그럴까요? 우리가 반도체 수출을 막으면 삼성은 6개월 내 무너집니다. 중국과 유럽이 있죠. 그들도 우리 편입니다. 이미 거래가 끝났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들의 음모가 생각보다 훨씬 거대했던 거예요. 윌슨이 끼어들었습니다. 루카스, 당신 어머니 플로리다에 계시죠? 건강이 안 좋으시다던데. 위협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위협. 감히 우리 어머니를. 오해 마세요. 그저 미국 최고의 병원을 소개해 드리려는 겁니다. 당신이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분노를 참기 힘들었지만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톰슨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현명하시군요. 48시간 드리죠. 하지만 그동안 기사는 쓰지 마세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한옥 정원에 혼자 남았습니다. 달빛 아래 정원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치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레스토랑 주인이었죠. 기자님이시죠? 박종원 선생님 친구분. 네, 맞습니다. 아까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주인 할머니가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작년에도 왔어요. 한국 정치인들을 매수하려고. 성공했나요? 일부는. 하지만 대부분은 거절했죠. 우리도 바보가 아니니까. 할머니가 먼 산을 바라봤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IMF. 우리는 모든 위기를 이겨냈어요. 이번도 이겨낼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한국인의 DNA에는 포기가 없거든요. 정원을 나서려는데 할머니가 쪽지를 건넸습니다. 내일 새벽 5시 이곳으로 가세요. 당신이 찾는 답이 있을 거예요. 쪽지에는 경복궁 뒤편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니 박종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거래를 제안했어요. 그리고 협박도 했죠.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박종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정말 한국을 무너뜨리려는 거군요. 48시간 안에 결정해야 해요. 박종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사를 쓰세요. 지금, 당장.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도 진실을 원하실 거예요. 당신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그날 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제목을 적었죠. 프로젝트 레드 드래곤. 미국의 경제 전쟁 음모를 폭로한다. 첫 문장을 쓰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진실은 밝혀져야 했으니까요. 새벽 4시, 저는 마침내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15페이지 분량의 폭로 기사. 모든 증거와 녹취록을 첨부했죠.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의 분기점이 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크리스, 이 시간에 깨어 있니? 엄마, 플로리다는 지금 오후죠. 그래.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집 주변을 어슬렁거려서 불안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이모 집으로 가세요. 왜? 무슨 일이니? 설명은 나중에. 지금 당장 가세요. 제발. 어머니와 통화를 끝내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었어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CNN, 그리고 제가 일하는 이코노미 헤럴드까지 모든 주요 언론사에 동시에 발송했죠. 5분 후 마르코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크리스, 이게 다 사실이야? 믿을 수가 없어. 모두 사실이에요. 증거도 있고요. 편집장이 난리야. 당장 일면 톱으로 올리래.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루카스 기자님, 미국 대사관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박종원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요. 제 차가 대기하고 있어요. 짐을 챙겨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박종원의 차가 엔진을 켠 채 기다리고 있었죠. 공항으로 가야 해요. 하지만 아마 공항엔 이미. 걱정 마세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박종원이 군부대 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제 친구가 미군 수송기 조종사예요.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오산 미군기지 근처에서 박종원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조종사 데이비드 박이었죠. 박종원이 부탁한 거라면 돕겠어요. 30분 후 출발합니다. 수송기에 오르기 전 박종원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루카스, 당신이 진짜 저널리스트예요. 진실을 위해 모든 걸 걸었으니까. 수송기가 이륙하자 한국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니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기내에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제 기사가 톱뉴스가 되어 있었어요. 충격, 미국 정부의 한국 경제 파괴 공작 폭로, 프로젝트 레드 드래곤, 새로운 경제 제국주의,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탄핵감이다. 미국의 수치다. 공정한 경쟁을 해야지. 러스트벨트 노동자를 팔아먹은 정치인들. 일본 요코타 기지를 거쳐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15시간의 비행 끝에 캘리포니아 트레비스 공군기지에 도착했죠. 공항에는 마르코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크리스, 무사해서 다행이야. 지금 워싱턴이 뒤집어졌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의회에서 청문회를 열기로 했어. FBI는 수사를 시작했고, 그리고 마르코가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한대. 1시간 후에 우리는 서둘러 호텔로 갔습니다. CNN을 틀자 속보가 나오고 있었죠.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프로젝트 레드 드래곤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겠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책임자를 엄벌하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경제보좌관이 연루됐다는데 사실입니까? 상무장관도 사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CNN 앵커 앤더슨 쿠퍼였어요. 루카스 기자님? 오늘 저녁 8시 프라임타임에 출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하겠습니다. 스튜디오로 오세요. 미국이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저녁 7시 CNN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분장실에서 메이크업을 받는데 손이 떨렸어요. 방송 10분 전 프로듀서가 다가왔습니다. 시청률이 폭발적이에요. 2천만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담스럽네요.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8시 정각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앤더슨 쿠퍼가 인사했죠. 오늘은 미국을 뒤흔든 특종을 보도한 크리스토퍼 루카스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프로젝트 레드 드래곤 모두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습니다. 왜 이런 위험한 취재를 하셨습니까?
심호흡을 하고 답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영스타운 제철소에서 일하셨습니다. 한국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고 믿으셨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미국 기업들이 혁신을 포기하고 주주 이익만 추구했어요. 정치인들은 로비 자금을 받고 진실을 숨겼고요. 한국은 그저 더 열심히, 더 스마트하게 일했을 뿐입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보셨나요? 미래를 봤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잃어버린 것들을 봤죠. 장인정신, 혁신에 대한 열정, 그리고 정직한 노동의 가치. 앤더슨이 녹취 파일을 틀었습니다. 한국을 무너뜨리고 기술을 빼앗자는 음성이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죠. 이게 미국입니까? 제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미국은 공정한 경쟁으로 세계 최강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정신을 잃었어요. 음모와 압박으로 경쟁자를 제거하려 합니다. 이건 미국답지 않아요. 생방송이 끝나자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백악관, 국무부, 의회, 모든 곳에서 연락이 왔죠. 그 중에는 위협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지지와 격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제보좌관과 상무장관이 사임했다는 거였죠. 그리고 한국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준 루카스 기자에게 감사한다. 한미 관계는 공정한 경쟁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발전해야 한다. 영스타운으로 돌아갔을 때 고향 사람들이 저를 영웅처럼 맞아줬습니다. 크리스, 너가 진실을 밝혀줘서 고마워. 이제야 왜 우리가 일자리를 잃었는지 알겠어. 아버지 묘지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진실을 밝혔어요. 우리의 적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종원이었어요. 루카스, 한국 정부가 영스타운에 투자하기로 했어요.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세운대요. 3,0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일했던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거였어요. 적이라고 믿었던 나라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아이러니.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적은 따로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크리스토퍼 루카스 기자의 충격적인 증언을 들어보셨습니다. 한 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였는데요. 어떠셨나요? 적이라고 믿었던 존재가 사실은 거울에 비친 우리 자신의 문제였다는 반전. 그리고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건 한 기자의 용기가 결국 두 나라를 더 가깝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오해와 편견이 국가 간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진실은 때로 불편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요.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들이 이 시대의 진짜 영웅이니까요.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